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불거진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 진술을 부인한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참고인 진술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진술한 적이 없다. 세간에 회자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신다면요. 일단은 이 사건이 이렇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수사가 개시될 것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는 수사가 개시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싸고 뇌물공여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또다시 추가 수사,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 있는 수사가 개시되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초의 진술이 거짓인지 지금 번복한 진술이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억이 왜곡되고 지금 복귀에 한계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과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거에 부담은 다릅니까?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증언을 할 때는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허위 내용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에서 눈에 띄는 것이 그간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내가 접촉했었다라고 본인의 이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이 세간에 나온 것처럼 그런 부분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아끼는 모습 보였고요. 또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라는 불법 정치 자금을 주었느냐라는 이 권성동 의원 측의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 그리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증언을 약간의 모호하게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혐의와 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라는 것이 권 의원의 혐의임과 동시에 본인의 혐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사건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본인의 결심 공판 직전에 있었던 재판 과정 중에 내가 특검에서는 현재 야당에 관련한 정치인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여당 측에 소속될 수 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특검이 마치 내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본인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추가 별건 인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아마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사 또 본인에 대한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좀 아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인의 혐의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검이 이제 2020년 윤 전 본부장 그리고 통일교의 한 간부의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에게는 2개의 라인, 국민의힘에게는 3개의 라인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명도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성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가능합니까? 네, 수사의 기초 단서는 지금 제시된 상황이니까 수사로서 객관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2개 라인, 3개 라인으로 거론된 사람들의 실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유력 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내에서 영향력을 지대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접촉했을 가능성, 개연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접촉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진 않고 구체적인 청탁과 금품이 수수돼야지만 여러 가지 범죄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교 인사가 정치권 인사를 만났다는 것에 넘어가서 실제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누구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과 지난 8월에 있었던 면담 과정 중에는 내가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해서 접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오늘 이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갑자기 입을 함구했는데요. 지금 이 녹취록이 시사하는 바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야기했던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난 접촉했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이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처음 시작점은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이 될 것입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특검 면담 중에 발언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또 통화 녹취록의 상대방이죠. 지금 통일교 간부의 이모 씨에 대해서도 빠르게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담수사팀은 이 통일교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일단 이름이 5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일단 없었습니다. 입건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접촉한 정황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죄로 지금 강제 수사를 전환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서 배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통화 내역이라든가 업무 보고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자금 흐름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서 실제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의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돈과 관련한 이야기는 윤 전 본부장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금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3사람도 현재 극구 부인하고 전혀 받지 않았다. 시계에는 차본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물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특히 시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사건 때 저희가 봤을 때 그 금품 목걸이 같은 거 백화점까지 가서 압수수색해서 그 실제 영수증이라든가 구매 이력까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물건의 수수 과정, 취득의 경위 그리고 현금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재무국장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한 증거를 남겨놨을, 기록을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출국 금지 의미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혹여나 도망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보도가 수사보고서상 면담 시에 정동영 의원이 금품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 전달된 사실 자체를 난 알지 못한다라고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이 면담 과정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만큼 2사람은 제외된 것 같고요. 일단 이 3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 주신 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공소시효가 과연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즉,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 뇌물 혐의라면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 뭐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라는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성립한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 관계에 있는 현안을 청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지 공무원의 어떤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러 가지 사정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이다 보니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을 기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중점적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18년이면 정치자금법상 올해 그러니까 12월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진실이 뭐든 예를 들면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유죄일 경우를 대비해서 이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혐의를 일단 잡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뇌물죄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경찰의 쟁점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수사보고서상 지금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이 넘어간 시기를 특검에서는 2018년 5월에서 9월 사이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될 경우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최대한 특정하고 대가성을 규명해서 최대한 뇌물죄 또 그중에서도 특가법상으로 이 공소시효를 길게 볼 수 있는 죄명
명으로 이 의율 적용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오늘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주는 시기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2020년 5월에 본부장직을 맡기 전 일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부인하고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사실 김건희 여사나 통일교 총재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일부의 물증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모처의 일부의 증거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통일교의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흐름을 보면 윤 전 본부장이 실무자로서 일은 했지만 실제로 상부에 보고하는 라인들이 있었고 그 보고 과정에서 문건들도 다소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역시 적지 않은 돈이 와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서나 보고서 형태로 이 내용들이 남아있을 개연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물증으로 지금 확보된 것은 컴퓨터 내부, 그러니까 재무국장인 아내의 컴퓨터 내부에 VIP 선물 리스트라는 목록하에서 이름을 찾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의 물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보고 내용이나 이 관련한 대화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통일교에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본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통일교 측에서는 지금 이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상당히 이 김건희 씨 관련한 어떤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등등의 이 의혹에 있어서 자백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의 말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기관 입장에선 취하기가 어려운 액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수사 단계 때 했던 말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 생각하고요. 지금에 와서 진술 태도를 바꾼 이유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본인이 특검 조사 과정 중에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형량에 있어서 유리하고 집행유예 등까지도 아마 감안을 하고 검찰의 구형량을 좀 낮추고 선고 형량 자체를 집행유예로 나는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이 특검 수사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것 같은데 특검을 구형을 들어봤더니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거죠. 보통 징역 3년 이하가 선고가 돼야만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의 구형량 등을 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진술했지만 결국 특검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진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성찰들이 있어서 이 이후에 이 별건으로 인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아끼는 전략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일단 이제 뭐 앞서 여야 의원 5명 모두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뭐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앞서 말한 윤영호 전 장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확인부터 해야 되는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압수수색으로부터 또다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이 조금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윤 전 본부장과 관련한 휴대전화나 뭐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져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거들은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어 있는 전 장관부터 이름이 거론된 3명에 대한 주거지, 사무실, 통신영장 그리고 관련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마 필수적인 조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모종의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또는 통일교 내부에서 관련한 정황에 대해서 또 폭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어떤 증언도 나오지 않고 물증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 번복된 진술만으로는 강력한 수사가 개시되기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름이 거론된 5명 중 입건된 3명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3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격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해당 금품을 공유한 것으로 보여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흔들리는 만큼 결국 경찰에서는 흔들리지 않은 물증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본부장이 구입했다라고 하는 고가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부터 빠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가 구입했는지 그리고 구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혹시 수리를 맡긴 사람이 있는지 맡겼다면 그것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내지는 피의자의 가족들이 그러한 수리를 맡긴 적이 있는지 등 이 본격적으로 물증부터 확보하고자 경찰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 마지막 내용은 그겁니다. 과연 이 수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즉 특검을 도입하고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뭉개버렸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을 해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검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잣대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들한테의 평가도 현재로서는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굉장히 늦은 시점에 이런 사실들을 알려지고 이게 수사가 개시됨으로 인해서 공소시효 만료의 어떤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논란이 좀 불식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이것만으로는 수사 개시하기 어려운 신빙성이 없다라고 치부한 것이 이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닐까 매우 아쉽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현재 고발이 되었으니까요. 경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검팀의 대응에는 또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특검 법안을 좀 보시면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 권성동 의원에 관련한 의혹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즈음에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 명의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설사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브리핑 과정 중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특검 법안상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라고 차라리 국민들께 공보를 한 다음에 이러한 조치들이 일어났다면 직무유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 과정 중에 소회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특검이 경찰로 사건을 넘길 때 죄명 자체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는 죄명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죄명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로 왜 바로 이첩하지 않았냐. 또 내사 사건 번호 자체를 올해 8월에 바로 부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과의 갑질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해 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매니저들은 아니다. 아직 녹취록도 남아있고 의혹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 공방으로 하는 거네요. 네, 일단은 일방적으로 오해를 풀었다라는 보도가 또 이 매니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장으로는 새벽에 만났고 음주 상태였고 또 만나고 나서 노래방을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보도가 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언론 보도가 이렇게 쏟아지고 여러 가지 방송과도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나 합의를 하려는 태도로는 지나치게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합의를 하러 간 자리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돼서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주사 이모는 100가지 의혹 중에 하나이다. 사과나 진정 어린 어떤 태도가 없었다라는 또 반론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주사 이모, 여기 또 하나 링거 이모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만약 의료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받게 됩니까? 박나래 씨가 그들이 무자격자임을 알았거나 설사 예를 들어 이렇게 무자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역시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의료법상에 보더라도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요청해서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박나래 씨가 그들이 무자격자임을 알았는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매니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의료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대화 중에 발언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 씨의 무자격자 인지 가능성 이 부분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나래 씨 주변에는 많은 연예인이 있었고 그 연예인 중에서는 논란에 또 휩쓸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연예인 게이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연예계 게이트보다는 의료 어떤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연예인의 특성상 뭐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수면 장애나 공황 장애, 불안 장애로 소화하는 연예인들이 상당 부분 많고 예전에 프로폴리스도 네, 꽤 많았죠. 프로포폴도 프로포폴.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렇게 수액이라든가 주사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은 그냥 병원 가면 될 것인데 병원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오픈되는 걸 꺼려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받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보도를 계기로 이게 불법 의료행위라는 걸 명확히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수액 주사나 이런 걸 넘어서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수면제에 대한 불법 처방까지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불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이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법에 불법 행위를 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구체적인 어떤 위법 행위가 확인이 안 됐는데 무분별하게 불법 시술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몰아세워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상화폐 테라 사태와 관련된 권도영 씨가 미국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5년형이었어요. 뭐 최대 130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피해 액수만 59조 원입니다. 네.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금액의 피해를 입힌 권도영 씨가 이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달라서 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법정형을 합산해서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30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도 나왔지만요. 지금 권도영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총 8가지였는데 지금 미국 검찰에서는 플리바게닝을 했습니다. 사기죄를 비롯한 2개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대신에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1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권도영 씨의 변호인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도 또 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요청량도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징역 15년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미국 법원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제 이 최종 형량이 나온 다음에 절반 정도를 복역하면 송환 요청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송환 요청을 할 것이냐 그리고 돌아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다시 재판이 돼야 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에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에 원래 우리나라로 인도하기로 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어서 미국으로 먼저 가서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다수의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엄청난 중형을 선고할 것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15년형에 그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한국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검찰이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민사적으로도 피해 구제의 방법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양형상 미국에서 상당 부분 감형을 받은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 6조 2천억 상당히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국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어떤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송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